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여야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밤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5년 만에 법정 기한 내 합의 처리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해선 법원이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벌였습니다. 발부 혹은 기각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가려질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비상계엄 선포 1년에 맞춰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18명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정성국 의원 만납니다. 손정혜 변호사가 정해주는 법률 코너에선 막바지 특검 수사 상황 조목조목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매주 화요일엔 기자 대 기자 치열한 토론 벌입니다.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국회가 오늘 본회의 열고 내년 예산안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8시에 이제 한다고 하니까 뭐 법이 통과는 뭐 당연한 건데 합의했으니까 협상 실무 담당했던 문진석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가 최선이고 민생은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원칙 아래 협상에 임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어느 일방의 승패가 아니라 국민 앞에 여야가 함께 책임을 다했다는 점에서 공동의 성과입니다. 특히 법정 기일 내 합의 처리는 극심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민생과 경제를 중심에 둔 책임 정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자, 문진석 수석이 지금 책임 정치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 법정 기한 내 처리도 그렇고 또 728조 원 규모 정부 원안과 거의 같은 규모인데 내용 자체도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그 의미는 박찬수 대기자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이렇게 여야가 합의해서 법정 시한이 12월 2일 안에 처리한 게 2020년 이후 처음이고, 네.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는 올해가 첫 예산안 그 국회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로서는 이렇게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는 게 굉장히 큰 나름대로 성과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산안 합의 처리라는 게 이제까지 여야 협치 하나의 시금석, 하나의 네. 그 잣대로서 여겨져 왔거든요. 과거 보면은 항상 그 여야가 이게 예산안에 다른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갖고 계속 싸우면서 여당이 단독 처리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이제 전국이 형성되는 네. 그런 일들이 되풀이됐는데 여기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인 거죠. 그리고 관심은 국민의힘이 최근에 굉장히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민생 경제에 있어서는 여당과 합의했다. 왜 합의했을까? 어떻게 보세요? 예? 네. 박찬수 대기자님 보시기에는 저는 어쨌든 여기까지 여력이 없었다. 아니면, 국민의힘에 네. 지금 장동혁 대표와는 약간 다른 흐름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제 민생 경제에서는 네. 그런 것들을 좀 국민을 위해서 챙기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흐름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정치하고 싸울 건 싸우더라도 이런 네. 부분에서는 좀 최대한 협조하면서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자라는 부분들. 이거는 어쨌든 국민의힘 조금 장동혁 지도부의 지금 강경성과 좀 다른 흐름으로 좀 읽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강찬호 의원님, 이게 뭐 워낙 전선이 많잖아요. 예. 지금 뭐 사법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정당 해산 이런 얘기들도 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안까지 전선을 넓히기가 야당으로서 좀 힘들지 않았나. 그리고 반대를 한다고 해서 사실상 제어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그 의미는 모르고 아니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도 예산 야당이 단독 처리하는 거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여당일 때도 똑같이 더불어민주당이 작년에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습니다. 네. 야당이 여당이 마련한 그 예산안 사사건건 문제 삼고 다 하더니 일방적으로
그 여당 입장에서 꼭 지켜야 되는 뭐 대통령 특활비라든가 이런 거 다 그냥 일방삭감하고 마음대로 야당 마음대로 하는 것도 저 그대로 여당인데도 지켜봐야 됐잖아요. 지금 야당인데 무엇을 도대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실익도 없다. 아니 간단하잖아요. 여당일 때도 아무것도 못하던 당인데 의석비도 똑같아요. 네. 그러면 여당일 때도 못하던 당이 야당이 되면 더욱더 못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야당일 때는 민주당이 일방 독주 야당으로 처리한 거고 지금도 사실상 일방 독주하는 거 저 그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건데 전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그거에 합의를 최소한 거부하고 그것을 그냥 지켜보면서 규탄하는 그런 능력마저도 야당이기 때문에 상실돼서 이런 결과를 맺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네. 다른 약간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강경투쟁을 하는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네. 지금까지는 어떤 뭐 퍼주기 예산이라 예. 뭐 선심성 뭐 현금 살포 예산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예. 그런 목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목소리 못 듣고 그냥 통과시켜준다? 아니요. 그런 얘기를 배경은 했었죠. 뭐라고? 그런 네.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특히 하긴 지역사랑 했는데. 상품권이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특활비 같은 거 아니 자기들은 대통령이 특활비 쓸 이유가 전혀 없다. 그때 그랬어요. 네. 아무 쓸모 없다고 분명 그랬습니다. 그거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쓸모 없다고 안 그랬어요. 분명히 대통령이 그거 쓸 이유 없다고 해서 완전히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무 이유 없이 그대로 지금 82억 원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간단합니다. 앞으로 특활비는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일 경우에만 특활비가 존재한다. 이렇게 그냥 민주당이 선언을 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가지고 웃기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 속수무책으로 당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뭐라고 할 수 없고 쟤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한 이미 야당으로 전락해가지고 예산안에 어떤 손도 못 대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합의를 여당이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조차 가로막을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반박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또 하나는 가장 한심한 건데 자중질환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선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전선은 내부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전선이에요. 야당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 장동욱 대표 보세요. 지금 장외 집회한다고 막 그러는데 당장 같은 최고위원이 양양자 위원이 거기서 겸 사과해야 된다고 벌써 그 대표하고 다른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밑에 있던 사람들이 뭐 끌어내리라 난리치고 지금 이게 당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자기 내부부터 일단 수습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여당이 예산을 일방 처리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자, 박찬수 대기자님 지금 예. 강찬호 위원님 말씀은 당내가 자중질환이 있다 보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힘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그런 그 사정이 아닌 상황에서 그냥 겉으로는 좋게 합의 처리된 것처럼 이렇게 됐다는 분석 좀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당내 장동혁 대표와는 다른 흐름이 있는 것 같다는 게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려면은 지금 현재 지난주에 그 갤럽연에서 보면은 이재명 딱 60, 40, 20으로 고정되는 패턴이 나옵니다. 이게 벌써 한 몇 주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0%, 그다음 민주당 지지율 40% 초반, 국민의힘 지지율 20% 초반. 거의 더블 스코어 차가 나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장동영 대표가 강경투쟁을 지역을 돌면서 하고 있어도 변하지 않고서 쭉 유지되는 거거든요. 네. 이 상태로 계속하면 내년 지방선거는 이렇게 참패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더군다나 12월 3일 계엄에 대해서도 장동영 대표는 명시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사과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라도 이제 민생 경제는 국민의힘이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네. 그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갖고 이제 대국민을 향한 어떤 메시지를 계속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흐름들이 당내에 있고 그런 당내에 있는 흐름들이 이번에 여야 간의 예산안 합의로 좀 표출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뭐 갤럽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다른 데에서는 상당히 그거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특히 강찬호 장경태 의원 사퇴 이후 지지율이 또 몇 %포인트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지금 고착되고 있다라는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그 자중질환을 통해서 국민한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이건 분명히 국민의힘의 마이너스고 이거는 빨리 교정돼야 된다. 이거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중질환에 의해서 예산안마저도 이렇게 하나된 힘으로 이렇게 분석분석 조목조목 따질 힘이 없었다는 건 야당으로서 되게 뼈아픈 아주 나쁜 부분이네요. 건데 이거 예. 야당이 저는 이거 예산은 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네. 전 박찬수 의원하고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거죠. 국민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예산. 근데 두 번째로 아니 본인들이 분명히 쓸모없다고 했잖아요. 대통령 특활비 쓸모없다고요. 근데 지금 왜 이걸 82억 원을 했어요?
그럼 왜 쓸모가 있어졌는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따지지도 못한 거예요. 이런 게 가장 크고 또 하나는 지금 저 대미 투자액 갖고 뭐 얼마를 또 했다는데 네.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미국에 막 퍼주는 건데 그런 예산은 정말 제대로 설명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불려진 거 없는 거 야당이 따졌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야당의 숙제입니다. 네. 자, 예산 얘기는 한 요 정도 하고 좀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전국의 분수령이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뭐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열리고 있다고도 뭐 해도 크게 무방한데, 자, 실질심사에 앞서서 그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엉터리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야당 탄압 내란몰이 수사의 정점입니다. 국민의힘을 내란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악의적인 정치영장입니다. 끝없는 내란몰이 광풍, 끝없는 야당 탄압, 절대 국민이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영장 실질 심사 결과 뭐 오늘 밤 좀 늦게나 뭐 늦으면 좀 내일 새벽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박찬수 대기자님, 발부냐 기각이냐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이게 정치 현안이라면 밖으로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쉬운데 이거는 사실은 특검이 이제 어떤 내용을 실제로 첨부했는지 잘 모르니까 제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예를 없습니다. 들어서 뭐 스모킹건을 예, 갖고 있을 예. 여부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고. 하지만 예. 언론 보도를 제가 쭉 보면은 예. 둘 중에 하나에다 이렇게 걸라고 하면 저는 발부보다는 기각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이고 그러니까 어떤 도주의 우려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현직 국회의원이면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좀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불구속 기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사실은 법의 원칙이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했기 때문에 그 특검의 영장 청구 사유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국회의원이라는 점, 그런 점과 도주 우려가 없고 또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는 점 등을 판사로서는 좀 감안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네. 저는 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기각 쪽에 조금 더 무게 두겠습니다. 네, 강찬호 위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찬수 위원께서도 기각 쪽에 무게를 실 정도면 뭐 오죽하겠습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전 박찬수 위원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뭐 저도 당연히 기각 쪽에 당연히 걸겠는데 저는 뭐 네. 돈을 잃어도 좋습니다. 기각 쪽에 무조건 겁니다. 이유는 이게 딴 게 아니라 정치가 아니고 법이잖아요. 이거는 네. 정치적으로는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날 한동훈 대표는 의원들 데리고 들어가서 표결을 했는데 해제에 참여했는데 왜 원내대표가 네. 주저하고 뭐 결국 안 했느냐?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법은 다릅니다. 첫째, 의원의 의사 결정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의원의 권리이지 네. 그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문제 삼으면 돼요. 의원의 결정이 표결 결정이 이상하다 하면은 정치적으로 유권자들이 심판하고 비판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 이걸 지금 특검이 나서 가지고 이걸 그야말로 사법 처리하겠다. 여기서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둘째, 누가 봐도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날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미리 다 짜고 모의하고 내용을 다 알아가지고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본인도 우왕좌왕하고 다만 한동훈 대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거는 이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친정권 성향이 강하니까 이게 정말 그야말로 뭐 북한의 침공 등 경고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정확한 정보를 안 다음에 당론을 정해야겠다 해서 본인은 이제 옆 방에 모이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절차적으로 그런 문제이지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체계적으로 개업 표결을 방해하고 뭐 계엄을 완전히 도울 생각을 했다. 이거는 그야말로 너무 나간 것이죠. 그래서 네. 저는 기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전에 박찬수 한겨레 선임 기자가 언급하신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무선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영장 기각이냐 발부냐 이거에 따른 후폭풍은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
정치권이 초미의 관심인데 이게 과연 조금 너무 과대 포장됐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다. 이게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영장 발부될 경우엔 정당 해산 요구가 커질 것이다. 그렇죠. 기각될 경우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 커지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목소리가 커질 거다. 네. 어떻게 보면 박찬수 대기자님 꽃놀이패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제1야당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법부 공격하면 된 그런 꽃놀이패를 스스로 만들었다고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런 스탠스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냥 뭐 이거 꽃놀이패로 이걸 보는 거는 뭐 정책으로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만약 이게 발부가 되면 그 12.3 그 계엄 사태 당시에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쨌든 조직적으로 이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조했다라는 걸 사법부가 인정한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야 국민의힘은 과연 정당이 존속될 이유가 있느냐 공화국의 어떤 기반을 흔든 거 아니냐 그래갖고 정당 해산 요구가 굉장히 거세질 것은 분명하고요. 만약 기각이 되면은 야 이런 걸 왜 기각시키냐 하면서 야당의 이제 강경 지지층에서는 이건 결국 법원이 이건 내란 청산에 적극적이지 않다라면서 내란 전담 특별부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이제 민주당 지지층 일부에서는 강해지겠죠. 강해지겠는데 그런 의견이 강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민주당 전체에 과연 도움이 될까? 어떤 내란 전담 특별부는 사실은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한 측면이 분명히 법원이 있지만은 내란 전담 특별부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또 다른 논란을 촉발하면서 중도층이라든가 다른 이렇게 일반 국민들에게 또 던지는 메시지가 꼭 민주당이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의견이 강해지는 거는 사실은 정부 여당으로서는 앞으로 내란 극복과 청산을 해나가는 수순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측면도 전 정치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즐길 만한 상황은 아니다. 자, 민주당의 지금 스탠스는 조금 그러니까 심플리 그러니까 간단하게 딱 축약을 하면은 내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도를 바꾼다. 이렇게 이제 비판할 수도 있어요. 뭐 당연하죠. 네, 그러고 그렇습니다. 네. 그쪽을 결국은 사법부를 장악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지금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만약 거라고 사법부를 보죠? 장악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정당이고 위헌 정당이죠. 어떻게 이제 입법부의 일개 당이 사법부를 장악을 합니까? 그것 자체가 그거야말로 내란이고 진짜 위헌이에요, 그것은. 그리고 우선 아까 원래 질문대로 돌아가서 우선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뭐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져야 된다는 이거는 그야말로 이 말도 사실 정청래 대표가 저는 독일의 만약에 정당의 이런 대표 이 말 하나로 벌써 물러났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니 판사는 다 개인들이 합니다. 판사 개인이 대법원장이 무슨 대기업 오너고 그 밑에 판사가 무슨 상무나 전무가 돼가지고 오더 내리는 대로 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대법원장하고 전혀 다른 판결들.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도 2심 판사하고 대법원하고 완전히 다르게 나오잖아요. 무죄하고 유죄로 취지로. 그러니까 판사 본인의 양심과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판사 본인의 양심과 판단에 따른 구속영장 기각을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으로 몰아가는 거는 우리나라 헌법 체계와 판사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이고 내란적 발언 그 자체이고요. 그다음에 둘째 만약에 기각이 돼서 만약에 인용이 돼서 무슨 내란 정당으로 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딴 사람도 아니고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은 이거는 위헌이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결정 내린 문형배 당시 헌법소장 대행께서 며칠 전에 인터뷰에서 그러셨어요. 그런 주장은 한마디로 헌법 현실과 근거를 모르고 굉장히 하는 취약한 주장이다 그랬어요. 이분이 명쾌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집권당 대표 한동훈 대표가 가장 먼저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 우원식 의장도 아니고 바로 담화 한 6분 만에 확실하게 잘못된 거다 맞겠다 이렇게 명쾌하게 입장을 냈고 그다음에 18명 의원들 데리고 들어가서 계엄 해제 같이 하고 탄핵 소추도 같이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는 의원 개인이 뭔가 잘못한 부분이야 문제 삼을 수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그런 행동을 한 그 당을 지금 내란으로 하는 거는 그건 안 된다라고 딴 사람도 아니고 문영배 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걸 좀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 대목에서 지금 국민의힘 얘기로 살짝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이 지금 계엄 1주년 맞아서 어떤 스탠스, 어떤 입장 취해야 할지 큰 고민에 빠져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대국민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 절연 여부 뭐 이런 건데 네. 자 강찬호 의원님 네. 최근에 장동혁 대표 메시지를 보면 어떤 뭐 사과라든지 뭐 이런 거 요거를 하나 건너는 그런 차원보다는 좀 예. 대여 강경 투쟁 이런 부분에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과를 안 하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가 맞물린 지금은 좀 시기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 이게 시기가 왜 아니겠어요. 지금 네. 12월 3일입니다. 1년이에요. 딱 말하기 좋은 타이밍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 광복절날 네. 광복절날 저 우리 독립이라든가 광복에 대한 메시지 안 내는 그런 정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막지도 못한 국민의힘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지금 대표예요. 몇 번 사과를 했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지만은 어쨌든 그동안 무슨 말을 했건 1년 맞아서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거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를 보니까는 무슨 희한한 논리를 대고 있는 게 사과를 하면 밀린다는 데지. 사과를 안 하면 네. 그 프레임에 네, 갇힌다. 프레임에 밀린다. 그다음에 민주당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냐. 뭐 별별 희한한 얘기를 하는데. 또 사과를 하면 정당 해산에도 저쪽에 도움을 줄 근데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당 해산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문영배 소장조차도 얘기 안 된다고 할 정도고 누가 봐도 억지로 억지 이유 갖다 대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민주당이 시킨다고 합니까? 국민이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민주당이야말로 이거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동안 지금 민주당이 한 행태만 해도 너무나 많은 헌법적인 문제점, 사법부 흔들기, 얼마 전에 항소 포기, 신중한 검토하는 거 시킨 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재판 중지, 내란 전담 재판부, 이루 말할 수 없는 반헌법적 그런 행동들을 한 정당이 바로 지금 민주당입니다. 그런 당이 시킨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은 지금 그런 것 말할 자격도 없어요. 본인들 위헌적 행동부터 반성하라고 하시고 국민이 요구하는 겁니다. 왜 당신네가 집권당이었으면서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 진언하지 못했고 막지 못했고 그래서 오늘날 이 많은 우리가 그 고통과 망신을 당하게 되냐. 이거 당연히 국민한테 사과하는 겁니다. 국민을 안 보니까 자기네 내부하고 그다음에 민주당과의 정쟁으로만 상황을 인식하니까 이러는 것입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빨리 해야 되고 오늘 마침 친윤 성향이었던 의원들 상당수도 지금 사과는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중앙일보에서 나왔고 오늘 보니까 재선 그룹들에서도 아예 대표가 안 하면 우리가 한다 해가지고 독자적인 사과문 내고 준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 시간이 없습니다. 결단 내려야 됩니다. 무조건 내일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죠. 안 그러면 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실질적인 지금 탄핵이나 거대한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지도부 교체 요구가 당 내에서 분출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박찬수 대기자님은 장동혁 대표가 어느 정도의 스탠스를 보여야 그래도 이제 중도층이 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할 거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얘기하기 전에 이게 정당 해산 네. 문제는 사실 2008년인가요? 박대 정부 때 통합진보당이 정당 해산을 실제로 당했거든요. 네. 그때 이유가 뭐냐면 이석규 의원이 유사시에 우리가 무력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발언. 실제로 행동 아무것도 안 하고 발언 하나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했고 그래갖고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에 네. 위헌 정당이다라는 심판을 해갖고 정당 해산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비하면은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그 당시에는 이미 계엄군이 국회 문 앞까지 진입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를 방치한 행동을 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거니까 충분히 정당 해산의 어떤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미 장동혁 대표가 내일 사과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식적인 사과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미 이제까지 장동혁 대표가 해왔던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더라도 예전에 김건희 씨가 사과했을 때 개한테 사과를 들려갖고 개사과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미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고 그리고 그 수위가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굉장히 미흡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속영장이 만약에 인용이 네, 된다고 강찬호 하면 의원님. 말이죠. 구속영장 인용이 유죄가 전혀 아니에요. 구속된다면 무죄 받은 경우도 되게 많고 세상에 영장이 인용됐다고 이게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는 3심까지 다 유죄가 확정됐고 그래서 당시 원내대표가 유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당 해산으로 갈 수 있는 건이냐 이걸 여쭤보는 유죄가 거예요. 확정돼도 안 된다는 게 바로 예. 딴 사람도 아니고 문영배 당시 헌재 소장이 지금 한 얘기고요. 왜냐하면 원내대표와 관계없이 대표가
민주당이가 가장 먼저 반대 의견을 냈고 그다음에 저 탄핵 계엄 해제 표결에 의원들을 참여시켰으며 나중에 탄핵 수출까지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딴 사람도 아니고 윤 대통령 탄핵을 시킨 장본인이 바로 문영배 소장 아닙니까? 이분이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나오는 말의 가장 큰 저는 그 문제점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유죄가 아니고 지금 구속이 내일 되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속만 세상에 된다고 이게 바로 유죄고 유죄가 됐기 때문에 내란 정당이 된다. 이거는 구속되면 무조건 유죄라는 희한한 앞으로 법리가 지금 제기됐다고 봅니다. 근데 네네. 그 2008년에 통합진보당 그 정당해산 심판 때도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입니다. 이미 그 전에 1심에서 그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갖고 법무부가 정당해산 심판 잠깐만요. 청구를 근데 그 두 가지 계엄 이거는 저 그 1심 판결도 아니에요. 구속영장만 났대. 근데 바로 구속장 인용만 되면 바로 그래도 된다니까 하시 자, 그러면 거잖아요. 요거를 한번 네. 짧게 여쭤볼게요. 박찬수 대기자님한테. 그러면 민주당이 사실 거론하는 것들 내란 전담재판부 법왜곡죄 이거 이게 진짜 할까 그랬는데 이제 막 법사위 소위 막 처리하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도 하는 분위기죠. 자 그렇다면 예. 정당 해산 이것도 예. 민주당이 간다 안 간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래도, 막판에 예. 더 신중히 검토할 그리고 거다. 제1야당이고 네. 어쨌든 정당은 선거로서 평가받는 게 기본이 돼야겠죠. 당장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 것도 평가해야죠. 네. 조금까지 논리와는 약간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전 100% 찬성하고 결국은 올바른 논리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하신 박 의원님의 의견에 존중의 뜻을 표합니다. 아니 네. 논리와 현실적인 결정과는 또 다른 거니까요. 근데 네. 이게 논리상으로는 그런 예.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나올 수 있다. 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실질적으로 봅니다. 예. 만약에 제1야당을 정말 해산이나 해산 직전까지 갔을 때 그 정치적 후폭풍을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가진 쉽지 않을 거다. 선거를 평가하는 게 가장 아니, 그 그게 바람직한 논리입니다. 길이죠. 그게 예. 현실이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 아까 말한 논리상 과연 정말 내란 정당이 되느냐 법리상 네. 문영배 소장까지도 아니라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굉장히 논리상으로 위험하다고 취약하다고 봅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안성에서 남사 진입까지 14km가량 긴 구간에서 어렵습니다. 이후에는 양재에서 반포나들목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방향 안성 분기점에선 5차로에서 2시간 가까이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6km 구간 밀리고요. 이후 8탄 분기점 부근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가서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그리고 광명역에서 금천 사이 정체가 심하고요. 일찍 분기점 갓길에는 사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 전 구간에서 정체가 심합니다. 고척교에서 성산대교 남단 사이만 30분 정도 걸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길게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기업 1년을 맞아서 대국민 담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짧게 박찬수 대기자님 어떤 내용 담길까요? 뭐 현재 저희 대통령실에서 밝혔죠. 대략적으로 네네. 그 내란 극복과 내란 잔재 청산 그리고 네. 국민 통합 즉 극복 청산 통합 세 가지 키워드가 담길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요. 네.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보면 상당히 센 수위거든요. 가령 통일교 같은 경우는 정치에 개입하는 종교재단은 해산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또 나치 전범과 같은 국가폭력은 끝까지 워딩이 되게 세네요. 예, 예.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거에 비춰보면은 내일 대국민 담화와 그 외신 기자회견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시민 대행진에 참여하는데 그런 일련의 수순들이 상당히 수위는 좀 센 수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강찬호 위원님. 저로 봐도 바로 요점인데요. 네. 뭐 큰 틀에서 지금 박찬수 의원이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보름 딱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죠? 그 국가 폭력, 네. 나치 같은 거 이거는 엄단돼야 된다 그러는데 바로 그와 관련해서 인권에서 뭘 냈습니까? 양평군의 이장 그 강압 수사해가지고 지금 그 양반이 지금 저를 극단적 선택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직권남용 그 상당히 그 아주 압박해가지고 정신적 고통에 이르게 한 그러한 지금 그 상황이 인정된다 해가지고 네. 검찰의 고발 수사를 4명이나 했어요. 이게 국가 폭력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 지금 딴 것도 아니고 이재명 정부 민주당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선정했다는 특검이 지금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습니다. 이거 국가 폭력으로 사람이 극단적 선택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자, 이것부터 엄단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네. 두 번째. 통일교가 정치에 개입했다. 한마디로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돈 주고 여러 가지 나쁜 짓 했다는 건데 이것도 말입니다. 특검에서 지금 조사해 보니까 민주당에도 통일교가 돈을 줬어요. 지금 뭐 강기정, 이용섭 뭐 이런 분들 이름 쫙쫙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그거 오늘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했습니다. 통일교 자금 민주당에도 흘러 들어갔어요. 그것도 문제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것도 그럼 근데 지금 특검이 무슨 짓 했습니까? 요거는 싹 뺐습니다. 그것도 문제라고 분명히 지금 박찬수 의원조차 그렇게 인정했는데. 아니, 제가 문제라고 얘기한 건 네. 그렇게 통일교라는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서 이익을 얻으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교도 문제인데 지금 그 맥락이 통일교하고 국민의힘이 유착했다는 부분에 방점이 찍힌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도 돈이 흘러갔다는 사실을 제가 지적하고 특검이 이 부분은 싹 뺀 부분 문제 있다 지적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얘기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자, 박찬수 대기자님께 이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국회에서 강력한 여당이 제1야당 국민의힘 정당 해산 계속 언급하고 사법부 대리기 강도 높여가고 있다. 행정부 사이드에서는 헌법 존중 혁신 TF가 공직사회에서 계엄 가담자 가려낸 작업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국민통합의 순기능으로 갈까요? 이게 역기능으로 갈까요? 곳곳에 잔재한 막 공직사회까지 다 이렇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정무직도 아니고 하위 공무원까지 다 조사한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통합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게 여야 간의 시각차가 있는데요. 근데 저도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 그 발언을 보면서 그 눈에 띄는 게 딱 그겁니다. 그냥 국민 통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의로운 국민 통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이라든가 대선 직후에 했던 발언들을 보면 앞에 수식어가 안 붙고 그냥 국민 통합을 얘기했고 그리고 중도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나온 메시지를 보면은 이 국민 통합이란 게 그냥 봉합이 아니라 정의로운 국민 통합이다. 즉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한 다음에 통합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까지 어떤 보수 진영이나 국민의힘이 기대해왔던 야 이제까지 내란 수사하든가 하는 것도 다 그냥 빨리 끝내고서 통합으로 가자라는 것과는 분명히 결이 다른 거죠. 그건 굉장히 좀 주목해갖고 봐야 될 점이고 이건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신다. 예, 저는 그 긍정적이든 아니든 간에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다. 이거는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라든가 내일 이제 아마 내란 극복 시민 대행진 행사가 있을 텐데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내란 잔재를 좀 더 철저히 청산하라는 요구를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지금 현재 통합, 그러니까 봉합으로 가는 통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 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야 이제 그냥 모든 거 다 끝내고서 무조건 다 얼싸안자라는 하나의 기류와 또 지금까지 온 것들을 철저하게 어쨌든 그 책임을 묻고 그 잔재를 청산한 다음에 통합의 길로 나가자라는 두 가지 어떤 길 중에서 후자 쪽으로 가는 거라는 어떤 전망을 가능케 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자, 강찬호 의원님. 잔재 청산이라는 게 이제 말은 되게 좋은데 모든 거 이제 잘못된 부분을 철저히 바로잡는다는 건데 잔재 청산이라는 게
내 편에 줄 서라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그렇게 있는 거 오해를 아니에요? 받을 소지가 상당히 있죠. 잔재를 누가 잔재라고 규정합니까 지금? 잔재도 지금 일방적으로 민주당 정권에서 규제를 하고 이게 국민적 합의 이거부터 그럼 국민적 합의로 뭐 이제 야당 세력도 뭐 그런 거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하고 함께 합의를 해본다든지 어디까지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논의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지금 본인들이 여기까지가 잔재다는데 이 잔재란 말은요 너무 그 자체가 광범위한 뜻을 포괄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남아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그냥 무한정 그러면 이른바 사정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은 충분히 불러일으키게 맞는 말이고 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청산 과정에서 청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또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서 지금 오히려 청산해야 될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좀 전에 그런 특검의 여러 가지 무리수로 인해서 지금 직권남용으로 그 특검 내 경관들이 지금 고발당할 처지에 놓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그 공무원들 그냥 포괄적으로 임의적으로 마구잡이로 지금 휴대폰 누가 그랬습니까? 저 휴대폰 절대 뺏기면 안 된다. 이거 그냥 무슨 일 있어도 당신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절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대통령의 지침 옛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지금 특검이 공무원들한테 지금 사실 법적으로 굉장히 근거가 박약한 이런 지금 휴대폰 임의 제출을 마구잡이로 지금 그렇게 강요를 할 판인데 이런 것들이 적폐를 청산한다는 미명하에 또 다른 적폐를 낳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딱 덧붙이면 그게 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뭐 그런 보세요? 예. 위험성이 있는데 예.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이유 네. 중에 하나는 어쨌든 배경은?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태를 잔재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지금 윤을 계속 옹호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내란 12.3 계엄이 그 자체가 국민의 고통을 줬지만은 그 원인은 바로 이재명 민주당 그 의회 독재가 불러온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잔재로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잔재의 핵심은 네. 지금 어차피 장동혁 지도부인 거죠. 아니 지금 좀 전에 굉장히 중요한 좀 말씀하셨는데 네. 뭐 그 아까 당찬 말한 의원님. 그 계엄의 원인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의 독주와 적폐에 있었다 뭐 이런 거를 지금 이거야말로 잔재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헌재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 국민의힘이 하는 수준까지 얘기한 건 아니지만 민주당의 그동안의 행태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할 필요성을 느꼈겠지만 그렇다고 계엄이라는 네.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직권남용이고 헌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헌재도 당시에 입법 폭주, 줄탄핵 그런 것들 다 문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 탓하기 전에 본인들도 과거에 이 윤석열 정부 3년의 정치 혼란에 큰 책임이 있다는 거는 헌재가 지적한 거는 인정을 하고 둘째 그 국민의힘 내부에 대한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 스스로 하여간 그것은 자정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식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 문제가 아니죠. 아니, 내란에 창조하거나 내란을 이렇게 옹호하려고 그러는 걸 잠깐만요. 아니 그게 내부 문제라고 중요한 말씀하신 건 아니고 내부 문제는 그거는 아울러서 다 얘기하신 거죠 그건 지금. 아울러서 이제 붙인 그러니까 얘기고 이미 저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내란에 보니까 내심 그냥 내란을 동조해가지고 뭐 막으려고 했다 뭐 해갖고 법적으로 굉장히 연결 지점이 취약한 그런 기소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네. 박찬수 예. 대기자님.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뭐 정청래 민주당 대표 2차 종합특검 실시 가능성 언급했고 국회 법사위에서는 또 내란 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등 야, 저거 과연 할까 싶었던 것들이 이제 처리 절차에 이미 들어갔고 올해 내에 내란 전담재판부 뭐 설치하겠다 이런 것들. 전방위적인 어떤 뭐 압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좀 민주당의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한 뭐 작업들이 실시되고 있는데 자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관지어서 그렇다고 봐야죠. 워낙 제1야당이 저렇게 좀 헤매고 있으니까 좀 상식적으로 이거 뭐지 하는 것들도 더 이렇게 막 추진을 하고 그런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이제 제1야당의 문제도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특검이 어쨌든 올해 안에 이렇게 활동이 종료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 이렇게 밝혀내지 못한 사안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령 외환죄 문제, 그러니까 북한에 뭐 이렇게 무인기를 보내갖고서 네. 이것은 계엄의 명분으로 사무를 했다거나 그런 이제 외환죄 문제는 요즘 와갖고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드러나는 것들이 이제 김건희 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해갖고 아니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그리고 왜 나만 수사하고 저기 김정숙 여사나 아니면 저 김혜경 씨 수사는 하지 않느냐라고 전화했다는 거 이런 네. 부분은 새롭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되려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수사가 돼갖고 마무리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2차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찬반 양론이 있고 야당은 굉장히 반발을 하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특검을 마무리하더라도 네. 그걸 이제 검찰이 이어받아 갖고 수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은 안 주고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찰이 수사하면 지금 현재 법으로는 어쨌든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되죠. 영장 청구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갖고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의 어떤 검찰 분위기로는 상당히 검경 갈등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현재 그 내란 과정을 확실하게 명명백백히 이렇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정부 여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강찬호 위원님.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권에서 2차 종합특검 실시간서 이미 연장을 했고 엄청난 인력이 투입돼 있는 상태에서 2차 종합특검 실시간서 플러스 네. 법사위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법외국제 이건 이미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마디로 특검을 했는데 지금 건진 것도 별로 없고 특검이 엄청나게 지금 무능하고 무용하고 심지어 특검이 특검을 세상에 지금 뭐 압색을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민중기 특검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오히려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 삼았던 도이치 주가 조작 문제 본인이 지금 거기 연루된 정황까지 나오는가 하면 인권위 국가기관인 인권위에서 지금 민중기 특검이 네. 거기 그 관련 경관 4명이 말입니다. 직권남용 그 양평 이장의 비극적인 선택에 대한 지금 직권남용 책임을 물어서 지금 검찰의 수사 이런 의뢰 고발까지 하는 그런 지경 아닙니까? 이거는 무능을 넘어서 이 자체가 지금 적폐의 지금 비슷한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무능과 그런 실제로 여러 가지 엄청난 잘못들 이런 거를 지금 오히려 또 연장을 해가지고 하겠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통합이라는 말에 국민이 저항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반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네. 정말 제대로 능력 있고 정치적인 오염이 없는 네. 이 결국 야당도 그때 전부 배제를 했잖아요. 지금 재미있는 게 이렇게 무능하고 각종 스스로 특검의 세상에 특검을 치는 이런 정도까지 갔는데 이 특검들의 특징이 뭡니까? 야당을 다 배제하고 민주당이나 그 주변 세력이 그냥 다 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오염이 되고 능력보다는 어떤 윗선에 대한 어떤 이런 눈 잘 보이기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한 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죠. 그 결과도 자. 지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네. 이런 식의 특검 연장 대신에 그 야당도 다 참여를 한 근본적인 정말 제대로 핀셋으로 앞으로 문제 있는 부분을 찍어내는 그런 것을 따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강찬호 위원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이 좀 독주하는 그런 양상에서 예. 저 의석수가 한참 딸리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국민에 호소하는 것밖에 없는데 예.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 뭐 별로 할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의 문제는 지금 뭡니까? 아니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민이 요구하는 거에 대한 네. 근본적인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일단 요구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일단 계엄에 대한 지금 계엄이 1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계엄 1년이 됐기 때문에 누구나 계엄 1년에 대한 메시지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것이라고는 사과는 밀려서 하는 거니까 못 하겠고 그다음에 반대로 1년여 전에 계엄 훨씬 전에 문제가 됐던 단계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비주류 친한계 쳐내겠다 뭐 이런 걸 하고 지금 그런 일이나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국회 의석이 숫자가 적어서 우리가 못합니다라는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자기 내부의 그런 어떤 근본적인 그 기강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스스로 흐트러지고 있는 당이 무슨 왜 그 국회 의석수의 무능을 탓합니까? 이런 당은 이런 식으로 계속하게 되면 해체해야 된다. 네. 이런 수준의 위기에 처했다고 봅니다. 네. 요 질문은 짧게 드릴 테니까 짧게 한 줄로 좀 규정을 해주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특검이 이제 기소했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 하명에 의한 어떤 정치 기소다. 동의하십니까, 박찬수 대기자님? 그 명태균 씨가 처음에 제기했던 건데 뭐 명태균 씨로서 발화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네. 자, 그 오세훈 시장의 그런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 강찬호 의원 정말 어떻게 하명이 보세요? 내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는 정말 무능한 특검이 하다 안 되니까 3,300만 원 뭐 대납 받았다 뭐 이런 거 하나 갖고 애초에 그렸던 그림하고 호랑이를 그렸는데 이거는 고양이도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는 고양이가 태어나기 전에 태반을 이렇게
저 촬영한 영상을 갖고 지금 기소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자, 장경태 민주당 의원 성추행 의혹. 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주말에 일요일이었나요? 긴급 기자회견 연다 그래서 내용이 뭘까 봤더니 고소한 당사자 무고 폭행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습니다. 성추행 없었다. 데이트 폭력이다. 뭐 저쪽의 전 남친이 뭐 저쪽 당이 국민의힘 소속 뭐 동대문 구청장 뭐 그쪽 보좌진이다. 정치적 음모 가능성이 있다. 박찬수 대기자님, 예. 장 의원의 대응 방식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거 비난받아야 마땅하고요. 저도 정치인이라면 이제 국민의 대표인데 국민이 뽑아준 국민의 대표인데 그렇다면은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은 국민한테 백배 사죄하고 조용히 있어야지. 그걸 또 아니라고 저렇게 반박하고 얘기하는 거는 전혀 저는 국민이 공감하기가 어렵다. 뭐 저는 뭐 별로 이렇게 그게 국민적인 호소력을 갖거나 예. 뭐 정치 쟁점화되거나 뭐 그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보니까 어떻게 성추행이 있었냐 없었냐 부분에 그거를 그게 본질이잖아요. 예. 그 부분을 이래서 그게 아니라는 설명은 사실 별로 없고 예. 정치적 의도가 어떻고 이걸 여야 간에 어떤 이 문제를 몰고 가려 그러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의도로. 네. 강찬호 의원은 어떻게 꼭 보셨어요? 현상을 설명하기 난처하면 갑자기 본질이라는 그 과거 저 운동권 학습서에 나오는 관념론을 끌어들입니다. 그게 민주당 분들이 특히 그게 심한데 메시지가 안 되면 메신저를 공격해요. 아니 요거는 메시지가 안 되면 갑자기 본질이라고 갑자기 형이사각 용어를 끌고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그거 물타기라고 합니까? 얼마 전에 딸 결혼식 문제로 이제 논란을 빚은 최민희 의원도 양자 역학 들고 나왔잖아요. 네. 이분도 전형적인 그 현상과 본질의 그 이제 본질이라는 관념론을 들고 나오셨는데 이거 관념론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는 현상이 너무 명백하고 그다음에 그게 일반적으로 또 성범죄라는 게 단둘이 있을 때 뭐 일어난다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 여러 명이 있고 그다음 오늘 또 새로 나온 특종 보도가 뭡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그 목격자 동석자들 동석자 A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장 의원님 손이 이상 좀 가서는 안 될 곳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말렸다. 동석자 A가 했고 동석자 B는 바로 그 피해를 당했다는 그 고소인 그 고소 여성이 왜 손을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 말을 들었다. 이게 두 개가 단톡방에 떴습니다. 그것을 오늘 보도했어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요. 이게 그 단둘이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 공간에 목격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 고소한 여성 그 자기가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없는데 고소했으면 이게 목격자가 많기 때문에 바로 무고죄 걸리고 무고죄 심각한 범죄입니다. 본인이 충분히 그거 알면서 했다는 얘기는 본인도 자신이 있다는 얘기고 저는 장경태 의원이 지금 한 얘기를 보면 이 정도로 만약에 정말 명명백백하게 자기가 억울하고 전혀 다른 사실은 본질이 전혀 다른 어떤 그 데이트 폭력 이런 게 본질이었다면 그날 처음 사건 터졌을 때 기자들 물었을 때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 상황은 분명히 그런 사실이었다면 일관되게 진술이 그때 이미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뭐라 그래서 나 뭐 그런 사실 없어요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며칠 지나갖고 이건 뭐 여기저기서 얘기 듣고 준비하고 그렇게 지금 내놓은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사기 충분합니다. 네. 원래 성범죄는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해요. 성범죄 사건은요. 네. 자, 그리고 뭐 이게 막 또 다른 뭐 비서관 뭐 선임 비서관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분하고 어떤 방이라고는 저희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리고 그 상하 관계 비슷하게 이제 돼 있었는데 이분이 또 뭐 장경태 의원과 뭐 잘 알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됐는데 이분에 대해서도 이제 성추행이랄까 뭐 이런 걸로 이제 같이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2차 가해 논란 막 이런 본인의 어떤 변명이랄지 다른 프레임으로 끌고 간 이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엄청나죠. 이게 야당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우리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뭐 피해 호소인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어떤 많은 여성 의원들이 여성 단체 통해서 그런 여성의 권리라든지 이런 거 주장하면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인데 그렇습니다. 피해 호소인 얘기까지 했습니다. 요번에도 박찬수 대기자님 보시기에 침묵하고 있는 게 답입니까? 뭐 다른 남자 의원은 그렇다고 치고 여성 의원들 입을 열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약간 좀 뭐 이렇게 원칙적인 얘기도 하기 그러면은 왜 지금 결론도 안 나왔는데 저럴까 이런 얘기를 당내에선 들을 수 있다. 아니 뭐 저는 그런 문제보다는 장경태 의원 사건 자체가 워낙 명명백백하게 장경태 의원이 잘못한 것이고 이거 뭐 추호도 이렇게 그 뭐 변명이라든가 뭐 봐줄 여지가 없는 사안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정치적으로 져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장경태 의원의 잘못이 명백한 사안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이게 논란이 되거나 하는 거는 뭐 사실은 그렇게 논란을 삼을 여지도 사실은 별로 없는 거죠. 저는 네. 저는 별로 이게 장경태 의원 사건에 큰 관심도 뭐 이건 국회윤리위원회 같은데 회부해 갖고 사실은 징계를 하거나 강력하게 그 조처를 해야 될 사안이죠. 네.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예. 솔직히 강찬호 의원님 너무 보시기엔 기가 막 너무 명백하니까 여성 의원들이 그렇게 나서서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낼 그런 사안도 여지도 아니다라고.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저 개엄한 너무 명백한 잘못이니까 사과 안 해. 사과할 필요도 없다. 너무 명백한 잘못인데 뭐하러 사과? 똑같은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여성의 인권, 그리고 저 범죄로부터의 자유 외치면서 저 의정 활동한 분들이 민주당 여성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100번, 1000번, 10,000번을 지금 입장을 내도 부족할 판에 꼭 이럴 때마다 피해 여성이 아니고 가해 자기 당 남성들을 두드려온 이분들 과연 이분들이 여권 그분들이 두드려온 여권이 무슨 여권입니까? 여당할 때 여권이에요. 그 여성 여권 여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강찬호 의원님. 그 얘기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두둔했다라는 얘기는 아니 두둔이 아니고요. 예. 이게 여권 일단- 두둔했지 뭡니까? 일단 피해 뭐 우선이라고 하는 순간부터요. 야당 의원들은 여성 의원들은 침묵은 방조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럼요. 하긴 했는데 네. 자, 한 말씀만 드리면 어떻게 최종 처리돼야 된다. 당연히 이거는 좀 이제 윤리위원회고 뭐고 윤리위원회는 내부적으로 하는 거고 경찰 수사 빨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죠. 경찰 수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답을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1개월 작은 아기 유나는 오늘도 병원 침대 위에서 작은 두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머리와 얼굴, 목, 귀까지 뜨거운 분유가 쏟아진 그날, 유나의 몸에는 깊은 화상이 남았습니다.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유나. 출생 미신고로 등본에 이름조차 없기에 어떤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엄마와 외할머니, 그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15살 언니까지. 가족들은 유나를 지켜내고 싶지만 힘겨운 형편은 그 마음을 따라주지 못합니다. 오늘도 고통스러운 화상 치료에 작은 몸을 떨며 우는 유나. 유나가 더는 아프지 않도록, 상처 대신 웃음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과 모레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해기차에 의한 서해안의 큰 눈도 우려됩니다. 오늘 밤에는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고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 호남, 제주는 흐린 가운데 서해안 쪽에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충청, 호남, 제주에 3에서 8cm, 서해안과 울릉도, 독도, 제주 산지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동서, 도서, 섬 지역을 막론한 폭설이 되겠는데요. 무겁고도 강한 눈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에 집중적으로 쏟아질 걸로 보여서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빙판과 도로 살얼음도 우려됩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는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 곳곳으로 1에서 5cm의 눈이 하루 동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8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 11도에서 영상 1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도 추웠는데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
5에서 10도 정도 큰 폭으로 더 내려갑니다. 대부분 지역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 내외가 되겠고요. 낮에도 강한 바람과 더불어 춥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한 가운데 동쪽 지역에는 건조특보 발효 중이라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풍랑특보 발효 중인 해역 많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0.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1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밝혀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벌어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정부 원안에서 감액과 증액에 맞춰 총 지출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녁 국회 본회의를 예정대로 통과할 경우 국회는 5년 만에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게 됩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속 여부는 계엄 1년인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격자가 올해 6월부터 11월 사이에 쿠팡 서버에 비정상 접속해 계정 3천만여 개를 무단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과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실제 주소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4% 올라 정부 관리 목표인 2%를 석 달 연속 넘겼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의 가격이 6% 가까이 올랐고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도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팬유이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이번 주 인터뷰 코너에선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여야 정치인 전문가들과 함께 되짚어야 할 부분 과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 던진 정성국 의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정성국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산 진구갑 정성국 의원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내일이 비상계엄 사태 난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1주년 맞는 소회 어떻습니까? 예,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지나가는 시간은 너무 더뎠는데 네. 막상 1년이 되니까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핵심은 계엄이 터졌을 때 계엄 해제 표결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했다는 것. 네. 탄핵이 되고 그리고 조기 대선까지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지가 6개월이 됐습니다. 네네. 정권을 잃고 나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걱정하던 무소불위의 이재명 정부, 행정권과 입법권을 장악한 이재명 정부의 독주가 이제 본격화되는구나.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 정말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이제 가리고 없애기 위한 부분들이 보이고 또 사법부를 통제하고 사법부를 협박하는 것도 다 보입니다. 네. 자, 다 보이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의힘으로 향한 지지가 옮겨오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부분이 1년 동안 지금 우리 최근에 가장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보십시오. 내일 계엄 1년인데 이 계엄에 대한 진정 있는 사과를 하는 부분조차도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예, 이 부분 지금 1년이 됐는데도 제대로 된 사과가 안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이미 사과했다. 그 지도부가 바뀌면 다시 한 번 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도부가 바뀌고 1년이라는 이 의미 있는 기점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민들께 한 번 더 확실하게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조차 이미 사과했다는 이유로 또 오히려 역공을 당한다. 우리가 뭐 내란의 프레임에 씌워진다는 그런 이유로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고 버틴다. 저는 더 좀 암울한 시간들이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네. 지금보다 더 암울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된다는 이제 말씀하셨고요. 자, 그때 얘기 잠깐 한번 한두 개 더 해보죠. 예.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찬성표 던지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여당 소속이었는데 찬성표 선뜻 던지신 이유 뭘까요? 사실은 계엄이 나고 바로 국회로 가다가 당사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당사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충효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네. 그 생생한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헌법을 우리가 보더라도 전시와 사bil이 아닌 것. 또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에서 당황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계엄 해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께서 빠른 판단을 하셨어요. 국민들 앞에서 계엄을 막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18명 의원과 함께 그 회전문을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네. 실제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는데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그때 저는 찬성표에 대해서는 의심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는 계엄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와 사법부는 계엄의 대상이지만 국회는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입니다. 이 국회를 군인이 들어와서 통제하는 걸 보면서 이 상황 자체는 이미 그것으로서 위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엄을 해제하는 게 맞나 아니냐는 것을 이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이 이 계엄은 위헌적인 계엄이다. 이것을 국회의원들도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새벽 1시에 있었던 12월 4일 새벽 1시에 있었던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표를 저도 던졌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성국 의원님께서는 비상계엄 가장 먼저 막은 사람이 한동훈 당시 대표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게 옆에서 생생히 봤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때 숲에 숨어 있다가 본인이 왔다는 말을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지도자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여당의 대표로서 그런 판단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국민이 먼저라는 그 자서전을 보면요. 그 마음들이 다 표현이 돼 있거든요. 저는 그때 함께 6시간 가까이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한 대표의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직접 막아야 되는 그 판단과 또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지금도 한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왜? 국민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만약 계엄이 그 몇 시간 안에 끝났기 때문에 뭐 자고 일어나 보니까 계엄이 있었네 이런 국민들도 계셨지 않겠습니까? 제법.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계속 연결이 되어서 다음 날까지 연결했다 치면 이건 분명히 유혈 사태가 났을 것이다. 자, 국회로 몰려드는 국민들과 군인들과의 충돌. 이것을 그럼 우리가 가지는 그 국가 신인도라든지 모든 것들이 과거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을 한동훈 전 대표는 머릿속에 그린 거죠. 그래서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앞장서서 계엄을 막겠다 했고 여당 대표로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이끌었다.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1년 맞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이 문제를 놓고 지금 갈등이 표출되고 있거든요. 예. 앞에도 이제 조금 말씀하시고 제가 또 뒤에서도 또 비슷한 질문이 연결되는 질문이 나오기는 하는데 자, 이 상황은 그러니까 어떻게 좀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시각의 차이 같은데 당내 갈등이 어떻게 좀 이렇게 잘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해법 어떤 뭐 전환점 이거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그 부분은 우리 전용식 대표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니까. 제가 오늘 밤에 좀 연구해서 예, 저한테 전화 주시면 너무 예. 감사할 것 같아요. 예. 해법이 안 보입니다. 아 그래요? 자, 왜 안 보이냐면요. 일단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말하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당 대표가 됐잖아요. 네. 그 강성 지지층은 아직까지 윤 의견을 외치고 있고 다수가 그리고 계엄에 대한 사과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문자가 옵니다. 사과하지 말라고. 그런 문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한 워딩도 있습니까? 그렇죠. 읽기가 곤란할 정도의 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동혁 대표가 그런 태생으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의 지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본인이 이제 정치적인 위기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당내 기반도 약하고 또 그분을 장동혁 대표가 또 압도적 승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 김문수 후보와 거의 차이가 거의 없었죠. 거의 2,000표 차이였고 또 그 당시 때 여론조사도 우리가 말한 그 여론조사 중에서 20%밖에 반영이 안 됐지만 어찌 보면 국민 여론 그 보수와 그 무당층을 하는 국민 여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60대 40 정도로. 그러면 강성지층의 지지를 받아낸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놓치지 않는 상태에서 중도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현실과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도로 가는 것처럼 뭐 당직을 맡기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면회를 갚는다든지 또는 갑자기 또 우리가 황교안이란 발언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 번씩 그 강성지층의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그런 액션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로 조금씩 오려고 하던 중도의 마음들이 다시 다 되돌아가 버리고 역시 국민의힘은 저런 스탠스고 국민의힘은 과거와 저러지 못한다는 인식을 계속 주니까 네. 지금 여기서 딱 부딪혀서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저는 지금 우리 현실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잠시 말씀하신 윤 어게인 얘기한 사람들 그다음에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은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세요? 국민의힘 내에 여러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과 단절해야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건 좀 그렇게 생각해요. 계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원들이 다수가 분명히 잘못했다 하고 사과 필요하다 하고 합니다. 네.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고 자신들의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탄핵이 해서는 안 됐었다. 탄핵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거는 근데 우리가 그게 약간 논리적 모순에 빠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감정의 문제가 들어가는 거죠. 뭐냐면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문재인에게 대통령 정권을 넘겼을 때 적폐청산의 대상이 돼가지고 보수가 괴멸 위기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 현실을 보다 보니까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을 그냥 넘겨준다는 이 마음이 과거 그 우리 2016년에 17년에 겪었던 그 일들이 소환되면서 네. 다시 우리 보수가 괴멸할 수 있는 위기가 있다는 이런 부분들, 그 아픔, 감정들이 이제 묻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자꾸 듣는 의원들도 그 우리 당원들이나 그런 의견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열이 독이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인식인가요? 그런 인식도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걸 존중하면 됩니다. 존중하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아직 1년 동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혀 서로 간의 어떤 마음의 공감이나 이 의견이 좁혀지는 과정보다 오히려 지금 더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야당 제1야당이 이런 뭐 자중질환이라 할까요? 이런 분열 양상 이런 속에 민주당의 독주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 자, 내란 전담 재판부. 예. 에이 과연 저걸 하겠어? 저 어떻게 보면 자기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위한 걸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예. 아이 못할 거야 이랬는데 보니까 어젠가요? 예.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안에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일단 그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법을 마음껏
이렇게 대놓고 추진할 수 있는 네, 이 법원 환경을 행정처 만들어준 폐지도 거는 있습니다. 이 환경을 만들어준 부분이 너무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렇게 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 뼈아픈 현실이죠. 자, 그러면요. 1심은 서울중앙지법, 2심은 서울고법에서 이제 전담재판부가 별도로 이제 하는데요. 네네. 조금 바꾼 것 같아요. 국회가 추천하는 걸 없애고 네. 이제 헌재 소장이나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등에서 추천한 구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식으로 해서 약간 이제 발을 뺐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가 사법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을 조금 이제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부분을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법부가 재판에 관한 권한은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습니다. 네. 헌법 101조이랑. 그렇죠. 예. 우리가 헌법을 밑에 두고 이것을 법률로 바꾸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라 보고요. 법회곡제 같은 경우도 판사가 그러면 지금 이게 얘인 것 같아요. 지기현 판사가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예. 좀 민주당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논리를 앞세가지고 내란을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이때 법회곡을 했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법 왜곡죄라는 게 1차적으로는 그게 그게 목표다? 목적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이 시기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지기현 판사의 그 1심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법 왜곡죄의 1차 대상 그러니까 예비 대상이죠. 예비 대상은 지기현이다. 지기현의 1심이다. 예. 윤석열 대통령을 할 1심이다. 전 대통령. 그리고 법원 행정처 같은 경우도 법원 행정처는 어찌 보면 법원의 인사, 예산, 징계 이런 거를 다 관장합니다. 네. 이것을 다수 외부 위원이 포함된 분들이 결정한다? 그러면 이 법원의 독립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상권 분립의 이 민주주의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을 대놓고 하는 이런 민주당의 모습도 참 가관이지만 이거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국민 여론을 가져오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이 현실도 너무나 지금 문제가 크다. 무기력하다. 예, 무기력하고요. 싸우면 어떻게 싸우면 좋을까요? 싸우자 하는데 매일 360을 계속 장애 집회한다고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는요.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선거에서 이기는 것 외에는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고 싶다고 말하지만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현실에 안 되는 일을 자꾸 구호로 외치면서 자꾸 사람들 자극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지금 전국의 분수령이란 얘기하는 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실질 심사입니다. 아마 지금 그러니까 서로 얘기 주고받는 거는 거의 끝나가지 않을까 싶고 아마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중 발부냐 기각이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뭐 유무죄는 아니지만 요즘은 이게 구속영장 발부 기각도 되게 정치적 의미를 많이 부여하니까 일단 정성국 의원님 보시기에 발부다 기각이다. 저는 기각이라 봅니다. 그래요? 그거는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 동료이고 선배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기각으로 보는 이유는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그 법이 맞다 그 죄가 가려졌다는 의미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 범죄 중대성인데 일단 도주의 우려가 없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다음 이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것은 이미 조사 다 됐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한 10명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 중대성이라는 부분도 이 정황을 가지고 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에게 정성국 의원에게 문자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오직 그냥 의총회 장소를 국회 당사 국회 이렇게 바꿨다는 것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 뭐 이런 걸 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이게 내란 중요종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처럼 계엄 해제 표결에 왜 소극적이었냐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소극적이었냐는 비판이 범죄가 돼가지고 내란 중요종사 혐의로 중형을 받아야 될 일입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법원에서 그래도 우리 법원이 이래 협박을 받고 있지만 지금 벌써 정청래 대표 협박하지 않습니까? 이거 구속영장 안 되면 사법 공개하겠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겨내 주는 것이 법원의 양심이고 법관의 양심이고 법원의 독립을 지키는 거다. 저는 그렇게 사법부를 믿고 싶습니다. 네,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씀하셨고요. 자, 국민의힘 전체 위원명이 탄원서 제출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제출했어요?
오늘 전원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의원님 이름도 올리고 전원다. 예, 전원입니다. 거기 뭐 영향받은 바 전혀 없다 뭐 그런 내용입니까 탄원서가? 그러니까 우리는 추경 원내대표가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뭐 해제 표결을 하든 말든 했다. 예, 추경 원내대표가 계엄 이제 방해를 한 일이 없다. 전원다. 전원이 다 이름 올릴 때는 어쨌든 그것도 좀 이렇게 그 기각 발부 이제 결정 내리는데 영향을 미칠 조금은 영향 미친다 봐요. 왜냐하면 아무리 같은 당 의원이라서 동료애가 있겠지만 네. 107명이 전원다 했다는 데 대해서는 왜 저희가 탄핵 어떤 그 투표를 하거나 당론이 있을 때도 의원들이 소신을 보인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107명이 전원다 거기 했다는 부분은 네. 이건 의미가 좀 다르겠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뜻이네요. 예. 자, 민주당은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뭐 기각되면 법원에 대해서 이건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 있는 거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이런 뭐 이른바 사법개혁 더 가속화할 거다 이랬고 발부되면 아마 정당 해산, 제1야당 정당 해산 요구가 커질 것이다 이런 논리를 내놓고 있거든요. 예. 의원님 보시기에 실제로 꼭 뭐 발부가 아니더라도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나선다. 물론 이거는 청구는 아마 법무부나 이 정부 쪽에서 하는 걸로 돼 있지만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거다라고 예측하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내년 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조금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전체가 위기를 느끼면서 우리 당이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거나 국민에게 진정성을 좀 더 줄 수 있는 액션이 나온다거나 또는 민주당이 더 큰 실착을 쌓아갈 때 어떤 좀 전환의 계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황성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꺾이는 이런 일은 앞으로 6개월 안에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정당 해산 카드잖아요. 정부를 통해서 해라고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확률은 낮지만 없는 카드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명히 항상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는 카드다. 이거를 하면 일단 언론은 조명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게 진행되면 지방선거를 온전히 총력을 모아서 치를 수 있나? 이런 약간 걱정도 들 것 같아요. 반면에 또 민주당 입장에서의 역풍도 뭐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고 아주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 역풍이 있긴 한데 민주당은 역풍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위원정당 해산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대표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저 전철은 뭐 있는 건가? 뭐 저렇게 민주당이 나가겠네? 이렇게 봤을 때 그게 민주당이 던질 수 있는 카드는 되겠죠. 그래요. 저는 그래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하나 모순은 있습니다. 확실히 하나만 짚어드리면 저희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18명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의 당대표와 그 18명의 의원이 계엄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을 위원정당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 숫자가 18명이라 해서 지금 국회 교섭단체 구성 인원이 20명 아닙니까? 지금 원내대표 갖고 막 집중 겨냥을 하는데 당대표가 그 당시에 주도를 해서 저 해제 표결을 주도했다. 그리고 직접 의원이 18명이라면 그 국회 교섭단체 20명에 가까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가 계엄 해제에 동참했다는 거죠. 또 더 중요한 것은요. 저희들이 처음 들어갔을 때 100명도 채 안 됐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 저희가 들어간 18명은요. 완전 구세주와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의 역할을 어떻게 폄하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과연 국민의힘이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지 이제 한 단계, 세 단계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냐 이런 얘기인데 앞에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누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당대표 강경투쟁 대여 강경투쟁 방점이 찍혀 있어 보이는데 자, 뭐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일단 지지층 다진 다음에 외연 확장하자 하는데 만약에 지금 정성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가 뭐 고개를 숙인다고 해서 그게 내란 정당 해산의 어떤 빌미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 더 과감한 사과와 뭐 절연과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조금 더 진심 어리게 하면 국민들은 마음을 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과는 그 100번 하는 것보다 예. 기회가 왔을 때 진정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서쳐 지나갈 때 저희들이 뭐 우리 앞에 있던 뭐 지도자들, 뭐 김무조 전 대선 후보나 이런 분들도 다 김용태 전 비상대책이냐 이런 분들도 사과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기억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계엄 1년이라는 이 엄중한 시기에 타이밍이 딱 온 거예요. 예, 모든 언론이 집중해주고 국민들이 관심 가질 때 정말 진정성 있는 의미를 담아서 사과를 하면 이제는 지켜봅니다. 그리고 제가 턴을 해주면 됩니다. 그 기점으로 저희들이 중도나 국민을 바라보는 쪽으로 좀 강성지지층의 비판을 좀 감수하더라도 나가주면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어쨌든 제1야당의 행보를 보는 건가요? 보게 그렇게 되는 되면. 거죠. 근데 그 의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네. 윤의견이라든지 부정선거론과는 절연한다는 의미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 또 있습니다. 네. 수권정당으로서의 역량,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비전이나 정책적 역량? 예, 그것도 네. 제시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 네. 예. 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입니다. 이제 정성국 의원님께서는 친한동훈계로 이제 분류되고 있고요. 얼마 전 인터뷰에서 한동훈 역할로 언급했습니다. 그때 예. 워딩을 보니까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승리 전략을 보고 기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이것도 한 6개월밖에 안 남은 것 같더라고요. 예. 지방선거. 이재명 대통령 집권 6개월, 그다음 지방선거 6개월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를 배제하고는 저희가 지방선거에서 우리 보수나 중도까지 아우르는 부분에 상당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하려는 전략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팬덤이나 또 지지층도 견고하고요. 또 그와 함께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윈윈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승리하고 네. 같이 이재명 정권과 싸우고 우리가 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면서 정말로 국민들께 보수의 지도자가 누군지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리하게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쓰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장동혁 전 대표의 위치나 그릇은 더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내 갈등도 더 심해지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저렇게 졸렬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장동혁 전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그 감정이나 정책 입장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우리가 공동의 어떻게 보면 적이라 하면 그렇지만 공동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정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공동의 투쟁 대상이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지선에서 이번에 반드시 승리해야. 그럼 두 사람 다 윈윈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죠. 예. 왜냐하면 그러면서 나중에 선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예. 그렇게 해야지. 예. 한 명을 죽이겠다 하면 안 되겠죠. 최근에 국민의힘에선 당원 게시판 게시글 조사, 그다음에 김종혁 전 비상대책위원 얘기를 보니까 감찰 조사를 하는데 김종혁 전 의원은 이거 어이가 없다는 표현도 쓰면서 이런저런 비판적인 얘기한 거 이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느닷없다. 당원 게시판은 예. 느닷없다. 그리고 이미 1년 전에 거의 이제 잊혀진 이걸 다시 꺼내는 이유가 뭐냐? 이 당원들이 요구했다고 하는데 네. 당원들이 반대하는 당원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집회할 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목소리 좀 올린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숫자가 몇 명 되나요? 그러면 이 당원 게시판은요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방했다 이런 건데 이게 사실의 진위 여부를 다 떠나서 네. 당원 게시판은 익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익명이 보장되어 있는 당원 게시판을 조사를 들어가서 그 사람을 찾는다는 자체는 일단은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정당법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럼 누가 당원 게시판에 들어서 쓰겠습니까? 왜 내가 좀 험한 글을 쓰면 네. 누가 내를 조사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100번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썼다 칩시다. 그러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여당 대표 가족이 그래서 되겠나? 그건 아니지. 이 정도는 몰라도 이것을 무슨 법적인 책임을 물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징계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익명 무리수죠. 게시판의 취지에 반한다. 예, 무리수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입장이 이런 내부의 싸움을 할 때가 아닙니다. 자꾸 네. 단합하자, 함께 싸우자면서 왜 자꾸 서로 분열이 하는 일을 먼저 만들고 있습니까? 당 지도부에서, 당무감사에서. 예. 최근에 집토끼 전략으로는 지방선거 못 치른다. 이게 핵심 지지층 결집도 중요하지만 외연 확장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 당 대표는요. 네.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면 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 지선이나 총선, 대선에서 십토끼 전략으로 이기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꾸 이제 연말까지는 우리 지지층을 붙잡고 내년에 뭐 중도로 간다 그러는데 이게 계산대로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국민들 마음이 그걸 움직여 주나요? 예, 지금도 하루라도 빨리 지금 우리 당의 모습을 국민과 민심을 바라보는 정치로 바꾸지 않으면 네. 우리끼리 가다가 이렇게 어쩌면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은 다 됐지만 관련되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큰 위기를 기회로 돌려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 내일이 중요합니다. 네. 예, 내일은 우리가 비상계엄을 일으킨 그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었기 때문에 국민들로에게 고개를 숙이고 반성해야 되지만 네. 국민들이 이 우리의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다시 지켜보면서 민주당의 폭주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네. 이게 우리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주 오지 않을 이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더 폭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국민들은 저희들을 바라볼 것이라 저는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표적 서민 음식 치킨 가격 오를 때마다 국민들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킨 값은 유지하면서 대신에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뭔가 이게 축소하는 거예요. 예. 양은 축소한다는 슈링크플레이션 꼼수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대응책을 내놨죠? 예, 요점은요. 네. 치킨 전문점이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공정위하고 식약처, 농식품부, 기재부, 중소기업부가 네. 오늘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대응 방안을 합동 발표했는데요. 현재는 메뉴판에 치킨의 가격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거를 몇 그램인지까지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램을 표시해야 하는데 네.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에 호 단위로 또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호 950일에서 1050g 사이 이렇게 네네. 적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을 때에도 중량을 밝혀야 합니다. BHC와 BBQ, 교촌치킨, 금대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들 치킨 브랜드 가맹점은 전국에 12,560개가 있고요. 전체 치킨 전문점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해서 제도의 정착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돼도 별도의 처분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교촌치킨 사례가 좀 영향을 미쳤나요? 예, 맞습니다. 지난 9월에 교촌치킨이 순살 메뉴 일부에 대해서 조리 전 중량과 원육의 구성을 변경을 했거든요. 원래 순살 메뉴 4종의 중량이 700g이었는데 500g으로 줄인 겁니다. 가격은 유지가 되고요. 홈페이지에는 공지를 했는데 배달 앱에서는 변경 사실을 알 수가 없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요.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결국 교촌치킨이 한 달 만에 메뉴 구성을 원래대로 돌렸는데 아예 정부가 대응 방안을 발표해서 꼼수 원천 차단에 나서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소비자들도 그렇다면 이제 고지를 좀 더 꼼꼼히 봐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용량 줄이거나 할 때 고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치킨 중량을 줄이고자 한다. 그러면은 치킨 네. 중량이 얼마 줄어서 그램당 가격이 일부 인상이 됐습니다와 같은 안내문을 기재하도록 했는데요. 예. 이거는 근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율규제의 영역이에요. 대신 소비자 단체 협의회 등의 예산을 지원해서 치킨의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하고 정보를 공개해서 꼼수 마케팅을 견제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6월 이후에 중량을 미표시하거나 허위 표시 등 법을 위반하게
위반하게 되면 제재에 나서는데요. 시정명령을 내리고요.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 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이 뒤따를 예정입니다. 치킨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가공식품의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네.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 등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 현재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 정지 명령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주제를 바꿔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후폭풍이 거셉니다. 쿠팡의 보안이 이렇게까지 허술했나 하는 질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일단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은 인증 관련 업무 담당자였던 걸로 드러났는데요. 네. 정보기술 분야 개발자이고 인증 절차에 쓰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한 직원들은 내부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퇴사자의 계정을 말소시키는 게 기본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정부의 기준에도 반영이 돼 있는데 쿠팡이 이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인력을 보안 핵심인 인증 분야에 사용한 것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네. 쿠팡은 미국 시애틀과 워싱턴,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그리고 인도, 대만 등등 해외 곳곳에 개발 기지를 두고 해외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있는데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핵심 데이터의 접근 권한을 가진 외국인이 늘면서 보안 위협이 커졌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자, 쿠팡의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계속해서 줄었다 이런 지적도 제기가 됐습니다. 실제 금액상으로도 확인이 된 건가요? 금액적으로는 늘긴 늘었는데요. 네. 이제 투자의 비중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시에 따르면 쿠팡의 정보기술 투자액이 2022년 7,494억 원에서 2025년에는 1조 9,171억 원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네. 반면에 정보보호 투자액은 같은 기간 535억 원에서 890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비중으로 따져보면은 2022년에는 7.1%였는데 2025년에 4.6%로 줄어든 겁니다. 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거 내부자인 경우가 더 많죠, 보통. 김남근 민주당 의원실이 분석을 했는데요. 네. 개인정보 유출 사고 10건 중 6건이 쿠팡의 사례처럼 내부자에 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이 467곳인데 민간기관은 220곳이 내부에서 사고를 냈고 공공기관 62곳에서도 내부자가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제재도 미비한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1억 916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누적 과징금이 3,671억 원이고요. 과태료가 39억 6,880원입니다. 단순 계산해보면요. 네. 개인정보 한 건이 유출됐을 때 부과된 과징금이 3,300원이고요. 과태료는 33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 때문인지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볼게요. 로스쿨에 출강하는 현직 검사가 검사 인관시험 문제를 유출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요. 네. 한양대, 성균관대, 강원대 등에 출강을 했는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교라는 수업에서 네네. 보여준 화면 일부가 지난달 29일에 치러진 검찰 실무 1 과목의 기말 시험에 출제가 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네. 당시 안 검사가 일반 물권 방화 등 특정 죄명이 형광펜으로 강조된 문서의 화면을 보여주면서 강의를 했는데 이 중 일부가 시험에 나왔다고 학생들이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시험의 경우에는 3시간 동안 20여 개의 죄목에 대해 서술하는 시험이라서 시간을 안배하는 게 핵심인데요. 네. 출제할 죄명을 미리 가르쳐준 거는 출제할 문제를 가르쳐준 것과 같다라는 게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이 과목의 성적은 로스쿨 졸업생이 검사로 임용될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검사 임관의 첫 관문으로 꼽히는데요. 이 때문에 법무부는 오는 13일 전국의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근데 안 검사가 이를 실제로 유출한 건지 이런 여부가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잖아요. 예,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원래 이 시험은 검사들이 모든 학교에 공통된 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협의하고 문제도 직접 출제를 하는데요. 법무연수원은 안 검사가 해당 문항을 직접 출제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 검사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고요. 법무부도 별도 징계나 감찰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탈북민이
북한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은 이게 합법일까요? 위법일까요?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 나왔습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어요? 예,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무죄예요. 예, 사건 개요를 좀 설명드리면요. 탈북민 여성인 50대 A 씨가 외국 환거래법상 등록을 하지 않고 탈북민들과 브로커들의 부탁을 받아서 북한 가족 송금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서울 북부지법이 지난달 28일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 판단의 요지를 살펴보면요. A 씨가 직업으로 외국 환거래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송금 브로커들은 관행적으로 수수료 명목에 돈을 떼가는데 A 씨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보면 수수료를 공지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A 씨의 이익이 없다는 거죠. 재판부는 또 장부 등을 별도로 관리한 증거도 없고 송금 수수료를 생활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여러 다른 공소 사실들이 있었는데 검찰이 자금 이동 경로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북한 송금이 이뤄진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면서 공소기각 취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탈북민 측은 공소권 남용이라 이제 주장도 했는데 경찰이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 넘겨받는 과정에서 실적 쌓으려고 좀 무리한 수사 벌였다 이런 주장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법원 판단은 어땠습니까? 예,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합법적 송금 경로가 제도적, 법률적으로 마련되기 전까지 현재 상황을 악용한 브로커를 제재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했고요. 종전 관행과 다르다고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기소로 보긴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A 씨 말고도 재판을 받는 탈북민이 여럿 있는데요. 이번 판결의 경우 북한 송금 자체를 합법이라고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사건도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송은 대한변협이 공익소송으로 무료 변론을 했는데 사건을 대리한 김홍률 변호사는 송금 중개마저 단속하면 반체제 인사 낙인이 찍힌 탈북민의 가족이 중대한 인도적 위기에 내몰릴 우려가 있다면서 송금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러지 못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헷갈리는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풀어주는 코너입니다. 손변이 정해드립니다.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차고 유익한 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이 오늘 정해주신 주제 뭡니까? 네, 바로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이 다가온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3대 특검의 주요 수사 내용 짚어보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지금까지 이제 나타난 결과를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 벌써 3대 특검법이 의결된 지가 6개월이 지난 시점이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 관련해서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특검이 각각 지명됐고 본격적으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속도전에 돌입했던 상황입니다. 가장 큰 성과라는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 개시 6일 만에 이제 구속영장 발부되고 영장을 청구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신속한 어떤 수사를 개시하는데 성과가 있었다는 점이고요. 또 주요 혐의자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이나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소에 이르고 많은 증거를 수집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지난 8월 12일경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받았고 어느 정도 범죄의 소명에 이르는 정도의 수사 자료를 확보한 점, 그리고 이 기존에는 검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이 소환 조사를 하고 특히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여러 가지 헌정사상 최초였던 불명예이긴 하지만 상징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점은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직해병 특검팀 같은 경우에도 이 수사 외압의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33명에 대해서 구속 기소하면서 모두 이제 150일 각각 이제 수사 기간은 조금씩 다르지만요. 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내란 특검은 14일, 김건희 특검은 28일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네. 이게 뭐 유무죄는 아닌데 우리나라에선 그 구속영장 발부 기각을 좀 이게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덕수 그다음에 뭐 국무총리라든지 법무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영장이 기각된 이런 부분도 뭐 정치권에서 조금 논란은 되더라고요. 네. 자, 그런 부분도 있고 민주당은 3대급 특검이 마무리되면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제 특검이 끝나면 남은 수사는 뭐 경찰이나 이런 상설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번 연장한 상황이기도 하고 2차 종합특검을 하게 되면 그 실효성이랄까 이거는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손 변호사님은? 현실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과거에 특검을 해서 네.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수사를 해온 경험은 있지만 이렇게 특검 기간이 아예 종료되고 나서 새로운 특검을 시작한 전례는 거의 없다는 측면하고요. 그리고 이 3대 특검이 과거와 다르게 수사 기간이 짧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180일, 그러니까 6달 정도의 수사 기간이 최장 보장이 됐었고 이 최상병 특검도 150일이 주어졌었기 때문에 이 6개월, 5개월간 본격적으로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수사를 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특검으로 수사할 만한 사안들이 아니거나 또는 이 수사를 했으나 뚜렷한 증거가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2차 종합특검 측보다는 나머지 이제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로 입건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그래서 특수본을 오늘부터 꾸려서 3대 특검이 인계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인 만큼 이 특검에서 조금 남은 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수사 시스템대로 경찰과 검찰이 넘겨받아서 수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최혜병 특검 이제 끝났으니까 남은 부분부터 이제 그렇게 접수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법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실질심사 벌이고 있습니다. 특검이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에 뭐 중요 임무 종사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근거가 뭡니까? 일단 검찰 특검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2건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의 협조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로부터 전화를 다소 길게 통화를 하면서 이 내란이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 해제를 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결의행위를 방해하려고 했었고 실제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의원들 108명 중에 90여 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을 유지하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가능하게 절차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서 해제 결의 표결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국회에서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당사로 이렇게 그 의원들의 어떤 장소를 교체 변경하는 행위를 했다. 이것이 주요 임무 행사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야당은 국민의힘은 공소장이 소설에 가깝다.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들 결정에 관여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기각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전 소속 의원 107명 이름을 넣어서 전혀 어떤 그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거를 또 이제 법원에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 변호사님 보시기에
구속 여부를 가를 어떤 관건이랄까요? 그건 어떤 거라고 보세요? 결국 범죄가 소명됐는지 여부를 법원에서 볼 것인데 네. 일단 추 의원 측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장소를 변경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데 이 사실은 이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이나 군대에 의해서 출입이 차단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장소를 네. 변경했고 특히 이제 뭐 국회 애결위로 가는 과정들도 자연스럽고 과거에도 이렇게 했었던 전례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네. 여러 가지를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특검은 합리적 의심 없이 어느 정도의 범죄는 소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범죄의 소명 여부와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네.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랑 전화하면서 지금 국회의원들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또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해제 결의를 못하게 하세요라는 구체적인 어떤 정황이 존재하는가가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이제 한 정당 관계자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12월 19일이래요. 추 의원이 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서 지인이 추 의원에게 요즘 고생 많으시나 인사 건네니까 계엄에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 안 나왔을 텐데 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추 의원 사실 아니라고 이제 반박은 했고 뭐 그 당시에 무슨 단톡방이나 이런 데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영장실질심사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정황 증거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네. 정당 관계자라고 알려진 A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계엄에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 안 나왔을 테라는 것은 계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한 상황에서 계엄이 유지되길 바라는 희망과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거든요. 이 계엄이 계속 유지되기로 바라는 희망과 목적은 이 계엄 해제를 표결하지 않게 하는 장소 변경 행위와 연관이 되면 어느 정도 범죄의 고의를 높일 수 있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이 A 씨를 조사하고 또 A 씨가 단체 대화방에서 이 대화를 한 내용을 이제 이미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 또 다른 그 노컷 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들은 사실이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만큼 실제로 합리적으로 의심은 간다. 그 당시에 표결을 방해하려는 어떤 목적이 있었던 그 동기나 이런 것들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데 항상 중요한 건 정황만으로는 입증이 좀 어렵다는 거죠. 정황과 추정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범죄에 대해선 깨지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수 있고요. 네. 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이거를 부인할 수 없는 스모킹건 같은 객관적인 통화 내용, 물증, 대화의 어떤 그 불리한 증언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 실제 추 대표의 또 진술도 신빙성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어느 정도의 자료를 실질심사 재판에 내놨는지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소장 내용만으로는 과연 이게 발부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스모킹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관측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스모킹건이 나온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통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녹취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건 순수히 가정입니다만 뭐 그런 것들일 가능성은 있다 이거죠. 만약에 스모킹 건이라면. 네, 만약에 그런 구체적인 진술과 내용이 확인됐다라고 한다면 네. 추 전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장소 변경의 합리적인 사유가 완전히 깨지게 되다 보니 네. 그것은 범죄의 동기를 명확하게 해주는 증거가 될 것인데요. 그 자료가 있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 높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판 가서 한번 다퉈봐라. 이건 유무죄 판단은 법원 가서 해야지 지금 단계에서 범죄가 소명됐고 중대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기각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뭐 공교롭다고 해야 되나요? 계엄 선포 1주년인 내일 김건희 여사 재판 결심 공판도 진행이 됩니다. 이제 특검의 구형량이 이제 공개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혐의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민중기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한 불법 자금, 뇌물 관련한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요. 네. 또 명태균 씨 관련한 여론조사 무상 제공 등의 혐의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고 이제 기소하고 재판이 진행됐던 상황이고요. 일단은 구형량을 밝히는 시점이라는 것은 그날 최종적으로 특검이 몇 년형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밝히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김 여사 입장에서도 최후 변론을 하게 되고 네. 이렇게 결심 공판이면 보통 한 달 뒤에 이제 선고가 기일이 지정되다 보니까 내년 1월에는 이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과 양형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되는 내년 1월이 상황입니다.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이 1심 선고는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원래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주가 조작 사건은 워낙에 오랫동안 수사가 진행됐던 사건이고 1차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던 사건이 기소돼서 지금 재판이 있기 때문에 네. 유무죄가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관건인 사건입니다. 자, 일단 한덕수 전 총리 선고일은 1월 21일도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나 1심 선고 이런 건 아직 나온 건 없죠. 그렇습니다. 좀 늦어질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고 만약에 1월로 넘어가게 되면 구속기간이 종료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또 입법에 대해서 논의가 될 정도로 실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확실한 건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가 이미 지정됐기 때문에 이게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시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의 그 주요 임무 종사는 아니고 방조죄로 일단 기소가 되어 있고요. 예비적으로 주요 임무 종사로 되어 있는데 내란죄가 성립해야지만 방조죄가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내란이 성립이 안 되면 전부 무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덕수 총리 사건이 유무죄 판결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 네.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내란의 어떤 중요 구속 여건을 충족하고 이것을 도왔는지 여부를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판결문에서도 1월경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짧게 여쭤볼게요. 여당 주도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사위 소위 어제 통과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좀 빠르게 통과를 한다면 그 지기현 부장판사 맡고 있는 1심이 내란 전담재판부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 법안에는 1심이 아직 선고되지 않은 사건 같은 경우도 내란 전담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도록 되어 있다 보니 만약에 이 법이 시행된다라고 한다면 실제 담당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1심도 지금 하고 있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둘러싸고 이것이 위헌적이다. 이 행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논란도 있고 또 이렇게 방대한 어떤 피고인들 사건에서 전담재판부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 지금 대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생각만 해도 눈